네, 앞서 2부에서 민주당 연결해서 험지지죠, 그러니까 꼽히는 곳이죠. 부울경 지역의 막판 판세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겠습니다. 전통적 험지로 꼽히는 곳이죠. 호남 지역의 마지막 판세는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이정현 공동선대위원장 겸 전남 총괄선대위원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네네. 일단 이전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투표가 마감이 됐는데 투표율이 34.74% 나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사전투표가 도입된 이래로 사전투표는 계속 현년마다 올라가요. 네. 근데 34.7%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네. 우선 하나는 계속 올라가던 사전투표 추세가 이번에 이 앞전 대통령 선거보다 떨어졌다는 거죠. 네네. 투표율이 더 낮았다는 거죠. 아주 독특한 현상이고. 예. 두 번째는 그 낮아진 이유가 첫날은 거의 폭발적이었거든요. 네. 거의 20% 육박하게 첫날 하루 사이에. 그래서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냐 했는데 그 다음 날, 두 번째 날은 뚝 떨어졌었어요. 네네. 근데 그 뚝 떨어진 그게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뭔데요, 딱 그게? 그 무렵쯤에 예. 굉장히 큰 세 가지 사태가 터졌습니다. 딱 그 무렵쯤에. 하나는 이준석 후보의 그 젓가락 파문, 젓가락 예. 발언 사건이 터져가지고 예. 진짜 사람들이 이제 경악을 한 거예요. 이재명 후보님의 형수 발언도 국민들이 깜짝 놀랐는데 아니 그 아들까지 더 심한 이런 얘기를 했어?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서 깜짝 우선 주춤 사람들이 하게 됐고 두 번째는 유시민 그 사람의 발언입니다. 정말 너무 많은 여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돌아서서 울게 하고 대학만 나오지 못한 여성들로 하여금 굉장한 자괴감을 갖게 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유시민의 발언이 또 하나의 사태가 됐고 네. 또 하나는 선관위 위원장의 사과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대리투표 또는 투표용지를 갖고 식당까지 갈 정도로 이런 정말 이렇게 한다 그런다면 정말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졌을까 하는 아주 깜짝 놀라게 하는 선거 관리 부실 이 세 사태가 동시에 한꺼번에 터지기 시작하면서 그 말하자면 사전투표장에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뭔가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어 라고 본투표로 투표를 미루면서 하는 그런 그 현상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아주 독특한 현상. 그러면 위원장님이 지금 그 해석에 따르면 사전 투표를 하려다가 일단 유보한 사람들은 주로 어떤 성향의 유권자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중도. 말하자면 이 후보를 찍을까 저 후보를 찍을까 막판까지 고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누구한테 나라를 맡겨야만이 나라의 이 국가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중도 사람들하고 좀 청년들하고 그러니까 뭔가 정말 좀 이성과 합리로 무조건 마음속에 딱 이 당 저당으로 정해진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저는 발걸음을 멈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유보로 갔다가 결국은 김문수 후보를 선택할 거다 혹시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저는 일단은 그분들은 그렇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나 투표를 가려고 했는데 좀 더 생각하기 위해서 그냥 멈췄어라고 하는 얘기들을 몇 사람한테 들었거든요. 몇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권자가 자기 표의 무게를 느끼는 거예요. 그냥 아무데라도 던지는 게 아니라 진짜 나라를 제대로 잘 이끌어갈 사람이 누굴까를 고민하기 때문에 주춤거리고 첫날 20%까지 갔다가 그 다음 날은 이 앞선 대선보다 더 투표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신중한 투표를 하고 후보를 고른다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럼 이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호남에서의 사전투표는 평균을 훨씬 상회했고 반면에 영남 지역의 그 사전투표율은 평균보다 밑돌았거든요. 이 현상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호남에서는 55%, 무려 55%고 대구에서는 25%, 절반도 안 되는 그런 투표 현상을 보였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주로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호남에서는
항상 네.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거의 1, 2, 3위를 사전투표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이 호남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을 포함한 영남 쪽은 아주 공교롭게도 그 모든 사전투표율이 항상 낮았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유난히 더 좀 낮은 편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또 이런 뭐 늘 일상 있었던 현상 이 부분만 갖고는 볼 수가 없는 게 저는 좀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른 생각을 좀 해봐요. 예.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여러 번 대선에 낙선하시다가 대통령이 대신 대통령이 있었어요. 97년도. 예. 그런데 그때 호남 사람들의 표를 한번 봐보면 어떻게 했냐면 오전에 투표를 잘 안 해요. 투표율이 엄청 떨어졌었어요. 말하자면 사전투표처럼 오전에는 투표를 안 해요. 예. 정반대죠. 오후 3시 넘어서부터 어마어마한 전략적 투표를 해요. 네네. 그걸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요. 그건 뭐냐면 자신감이거든요. 네네. 굉장히 자신감, 여유. 그렇게 해서 다른 지역 사람들 안심시켰다가 오후에 왕창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근데 이번 같이 이렇게 막 55%까지 가서 나갈 정도로 이렇게 한 것은 다른 것으로 표현하면 초조함이에요. 조급함이에요. 위기의식이라고도 저는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사전투표를 첫날 그렇게 많이 했다 그래서 또 다음에 투표할 숫자가 늘어난 게 아니라 사실 총량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막 그렇게 첫날 그렇게 많이 나간 걸 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저게 위기감일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뭔가 초조감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반대로 영남은 항상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본투표에서 엄청 쏟아져 나와가지고 물론 호남까지 그렇게 맞지는 않아요. 한 80 몇 프로 호남이 된다면 여기는 70 몇 프로 정도 되지만 꼭 마지막에 나와가지고 응징투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남의 경우에는 아주 그런 어떤 약간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적게 나와도 전혀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렇게 해석하시는군요. 근데 이런 해석도 있던데 이제 과거에 이제 그런 현상이 있었던 건 분명히 맞는데 그러니까 이유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때 이제 지역 정서가 상당히 심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호남 지역에서의 높은 투표율이 오히려 영남 지역을 자극을 하는 것을 우려해서 뒤로 밀었던 거다. 이런 해석이 사실 그때 많이 있었거든요. 여기에는 동의 안 하시나요? 실제로 그랬고요. 예. 저는 실제로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굉장히 그때 여유가 있었어요.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된다고 하는. 그러면서도 아주 뭔가 똘똘 뭉치는. 근데 이번 같은 경우 초반에 그렇게 많이 투표장에 55%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말해서. 초조감과 위기감의 발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신다.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이제 그 양당의 좀 이제 전통적인 험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주된 테마로 해서 모셨으니까 호남 지역 이야기를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호남 지역에서 판세는 어떻게 읽고 계세요? 제가 지금 거의 한 7일째 호남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제 하루에 5개, 7개 시군을 다니면서 유세를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굉장히 팍팍합니다. 팍팍합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주 팍팍합니다. 뭐 진짜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그 국민의힘의 최저 기록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할 정도로 냉랭합니다. 최저 기록? 냉랭합니다. 호남에서 좀 무서움이 느껴질 정도로 팍팍한데 그러나 그것을 저는 또 이렇게 꼭 말하자면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는 게 또 다른 면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건데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래도 굉장히 상당하게 좀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 같으면서도 저한테 욕설을 하거나 항의를 하거나 또 유세를 방해하거나 이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이건 성숙된 거죠, 상당히. 굉장히 성숙된 면도 있지만은 어쨌든 뭔가 하여튼 좀 그런 부분들이 없다는 거 하나가 독특한 특징이고 또 하나 특징은 젊은 사람들 거기에도 대학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학가 앞을 지나간다든지
이 젊은 길거리에서 젊은 사람들. 근데 놀라울 정도로 이 젊은 사람들은 또 손가락 두 개를 펴가지고 막 흔들고 또 심지어는 그 함성을 지르기도 하고 네. 이렇게 박수를 보내주기도 하고 그래요. 아주 드물지만 젊은 사람들에게서 그런 반응을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유세를 이제 마치고 차를 이동하려고 차에서 내리면 보고 있다가 슬쩍 제 옆으로 지나가면서 조용히 얘기를 해요. 나는 김문수 별론데 이재명이 배기 싫어서 난 김문수 찍을라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만 만난 게 아니라 종종 만나요.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정말 약간 그 시끄러운 적극 지지자, 민주당 적극 지지자들도 있지만 말하지 않은 조용한 김문수 지지자, 침묵하는 지지자들이 있다. 근데 그것을 저는 얼마를 보느냐. 일단 20% 이상은 보고 저는 젊은 사람들, 어쨌든 지역을 따지지 않는 젊은 호남의 사람들의 표까지 합한다 그런다면 욕심 많게 저는 30%까지를 봅니다. 30%를 육박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선거 기적이고 정치 혁명이고 20% 정도만 나와도 저는 이제 호남이 충분히 앞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15%는 그 본전이지만 만약에 10% 이하 한 자리 숫자로 나온다. 그러면 아마 우리 살아생전, 제가 58년생입니다. 우리 살아생전에 호남에서의 정치적인 변화는 기대할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이낙연 전 총리가 호남에서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대하세요? 물론 이제 호남 사람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을 배신했다, 또 자신들을 배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아까처럼 침묵하는 조용한 호남의 이성적인 그런 합리적인 그런 투표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용기. 나도 저렇게 생각을 했는데 표현은 저렇게 이쁘게 잘 못하지만 정제되게 잘 못하지만 나도 저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우리가 일방적으로 가면 안 되잖아.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형태가 적어도 저건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한 민주주의는 아니잖아. 무슨 당내에 저렇게 당내 민주주의도 없이 저럴까라고 염려하고 우려했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이낙연 전 총리님의 요즘에 유튜브에 나와서 하신 말씀들은 많은 호남 사람들의 마음을 저는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설령 안 움직인다 손치더라도 적어도 그 사람들에게 그런 판단과 생각을 하게 하는데 큰 그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낙연 후보님이 호남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이낙연 총리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전국의 중도와 보수들을 결집시키는 데는 저는 박근혜, 이명박, 손학규 그리고 한덕수와 이낙연 총리의 요즘에 그 김문수 후보 지지가 보수 마지막 막판에 어마어마한 결집을 가져오는데 아주 큰 기여를 했다고 보고 적어도 호남에서 총리를 지내고 도지사 2번에 국회의원을 4번을 지낸 분이 민주당에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나와가지고 민주당이 저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건요, 앞으로 저는 호남을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큰 분기점이 되리라고. 알겠습니다. 좀 막판에 불거진 이슈에 대한 견해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리박스쿨이 자손군을 구성을 해서 댓글 공작을 벌여왔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고 김문수 후보와 연관돼 있을 수도 있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거 잘 모르거든요. 잘 모르고 특히 김문수 후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이재명 후보는 8년 동안 대선 후보군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 김문수는 21일인데 그중에서 한 보름은 내부 단속하느라고 보내갖고 지금 이런 거 쳐다볼 틈도 없어요. 진짜 밀면 쓰러져 버릴 정도로 지금 온 몸을 던져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관여하고 개입하고 이렇게 할
틈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댓글 사건은 그러면은 가장 상징적인 게 사실 드루킹 사건이죠. 7천만 건인가 8천만 건의 기계로 댓글을 돌려서 했었던 게 민주당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네. 그걸 반란이라고 표현한 얘기를 들어보면서 참 저 사람들은 내란이다 반란이다 무서운 소리를 너무 자주 씁니다. 자기 내부에 지금 어마어마한 자리 선거 대책에 어마어마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분이 반란군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말들을 너무 심하게 쓰고 또 이런 일들이 사실 바람직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댓글은 이쪽이고 저쪽이고 솔직히 말해서 지지자들이 다 막 함부로 쓰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소망스럽지 못한 일이기는 한데 이재명 후보님께서도 댓글 부대에다 대고 뭐 독려하시고 하는 그런 게 기사로 나온 것 같던데 막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예를 들어서 리박스쿨의 그 손모 대표가 지난달에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 그리고 2020년 총선 당시에 리박스쿨이 주관하는 선거사무원 모집 교육에 김문수 TV가 협력사로 참여했다. 이런 것들을 근거로 대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민주당이 주장하니까 근거 없이 얘기를 했겠습니까만은 네네. 그게 막 4,400만 명이나 되는 유권자들에게 댓글로 뭐 하면 손으로 써서 한 댓글이 몇 명이나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그쪽에서는 댓글 안 쓴다. 이렇게 믿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겠어요? 오히려 개딸들을 포함해서 어마어마한 그쪽 사람들의 그런 능력은 더 우리가 정말 맨날 부러워한 게 그거였는데 그쪽도 그런 거 많이 하고 그런데 댓글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쪽도 나중에 또 잘못 있으면 잘못 있는 사람들은 처벌받게 하면 되는 거죠. 그쪽도 많이 할 거다라는 건 그냥 많이 해왔습니다. 추정이신 거죠? 뭐 기계로 돌려갖고 댓글을 썼는데 뭐. 마무리할게요, 위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정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